안녕하세요, 쿠쿠닥스의 조성우입니다. 요즘 많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이 아마 많이 보실 텐데, 금쪽이에 보면 가끔씩 굉장히 좀 심한 아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굉장히 심한 말을 하거나 뭐 발로 차거나 때리거나 이런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 편들을 좀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꼭 금쪽이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 병원에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병원에 찾아오는 편입니다. 오늘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파탄적 기분 조절 장애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어른으로 치면 분노 조절 장애이고, 이게 아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혹은 파탄적 기분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명령, 요구, 지시 혹은 어른들의 말에 굉장히 심한 감정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행동으로서는 발로 문 뻥 차거나,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제 문이 부셔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가지고 유리창 깨지거나, 물건 던지는 건 뭐 아주 다반사고,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멱살을 잡는다거나 주먹으로 쳐서 때린다거나 혹은 발길질을 하거나,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18,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들. 근데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만성적이냐면 1년 이상 만성적으로, 그리고 그런 횟수가 주 3회 이상인 거를 말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떤 심한 말을 하고 이러는 게 아이가 커가면서 사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뭐 테러블2, 끔찍한 2살, 뭐 미운 7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됐을 땐 아이들이 다른 때보다 좀 더 싫다는 말, 거절의 말, 혹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거나 때를 쓰거나 하는 양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런 기간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아주 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파탄적 기분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게 나오지 않을 만한 나이에 굉장히 심하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이 됐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 6세 이전에는 진단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생각보다는 흔해요. 학교 갈 때쯤 아이들한테는 한 3% 정도로 보거든요. 30명 정도로 치면 1명 정도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심한 정도의 폭력성 혹은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한 학년으로 쳤을 때는 몇 명 정도가 있는 거죠. 친구들하고도 문제가 되고, 선생님이나 권위자들하고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갑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타이밍에 빵 터져가지고 의자를 던진다든지, 뭐 책상을 막 다 엎어버린다든지, 어른의 분노 조절 장애의 소아청소년 버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얘가 작으니까 얘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앉는다던가 팔다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던가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잡거나 뭐 팔다리를 잡았을 때 애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발버둥을 치거든요.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뒤로 이렇게 막 해요. 막 머리를 이렇게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도 두피가 찢어지거나 부모님 코 깨지거나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다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친 부모님 마음에 공포,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내 애인데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더 중요한데, 아이의 마음속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심한 자괴감, 자책감,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다, 내가 내 부모에게 욕하고 다치게 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런 식의 자책감이 생겨나서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자기 비하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이것을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이고, 아이가 폭력성을 보일 때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거리라는 게 일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폭력성을 보일 때는 도망가세요. 근데 도망간다라는 게 등을 이렇게 돌리고 도망가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위계가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면을 보면서 손으로라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거리를 두시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이가 심하게 흥분돼 있거나 부모님도 너무 흥분이 돼 있고 화가 나거나 이러실 때는 자리를 피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 조금 더 가라앉고 나서 그때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부모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을 자기 방에서 화를 내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욕을 들었을 때 부모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분노예요. 어떻게 내 애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나한테 죽으라고 할 수 있지, 이런 분노의 마음과 시간이 지나면 슬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왜 지금까지 힘들게 아이를 키웠을까? 난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거나 말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같이 심한 말을 하거나, 혹은 아이가 심한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보복을 해주기 위해서 뭐 때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서 울거나 주저앉거나 이렇게 되는데, 중간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너무 심하게 흥분해서도 안 되고, 너무 우울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도 안 되는 편이거든요. 완전히 무시했을 때 얘네들이 더 흥분해서 더 심하게 도발을 하거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도 있어요. 여기서 무시한다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얘가 막 되게 심한 욕이나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욕한 건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해도 된다는 어떤 허용의 메시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어쨌든 핵심은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병원을 왔을 때 보호자분들이 이제 여럿이 와요. 엄마, 아빠, 뭐 조부모님들 같이 와가지고 막 서로 탓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얘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탓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양육에 영향이 있긴 있지만 이게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것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런 친구들이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막 징징거리고 하는 애들이 무슨 불안이냐, 무서우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내재된 불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일이 돌아가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불안감을 굉장히 더 많이 느껴서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동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거기에 플러스해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가정 내에 폭력이 있을 때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폭력이라는 게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적인 폭력이나 비난 뭐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이 좀 많은데,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지가 돼서 굶어 죽을 거야, 너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진짜 완전 후레 자식이야,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키지 못할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심한 벌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벌칙이 돌아가거나 책임을 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면 점점점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다음에 또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도 얘네들을 좀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 듣지 않으면 그냥 두거나, 혹은 그게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하시고 얘가 할 부분을 어느 정도로 좀 남겨두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또 이제 양육이 한 사람에게 굉장히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엄청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말을 안 들은 걸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벌컥 화를 내면서 애를 후드리고 패요. 막 때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이가 말을 듣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또 앞으로 어떤 얘가 말을 안 듣거나 하면 아빠한테 말하는 걸 굉장히 주저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얘가 두들겨 맞으니까. 그러니까 또 얘가 말을 안 듣는 걸 또 말하지 않고 쉬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의 문제 행동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리고 아빠의 그런 잘못된 양육 방식, 아이에게 모델링이 되고, 무기력한 엄마, 우울한 엄마, 이런 부모에게 아이가 똑같이 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배워서 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 누구 하나에게 너무 편중되지 않고, 제재나 설명이나 이제 스타일이 둘이서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무조건 엄청나게 엄하고 무서운, 한 사람은 너무 부드럽고 제재가 없고 선이 없고, 이렇게 되면 점점 아이가 그 사이에서 문제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파탄적 기분 조절 장애 아이들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이 겹치는 건 ADHD가 제일 많이 겹치거든요. 불안장애, 그 외에도 우울증, 반항장애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기질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행동이 점점 더 폭발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심해지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상태가 조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이 화가 나는 상황들을 좀 분석을 해서 미리 알아차리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꼭 자기가 먹는 것을 못 먹게 했을 때 화가 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화가 자주 나는 것들을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뭐 다중이가 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노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들을 교육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화가 나면 뭐 10초간 심호흡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물건들을 통해서 주의를 돌려보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분노에 대항하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하지마!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내가 되게 불안하거나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무작정 하지 말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마치 뭐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그건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말 들으시면 어때요? 굉장히 막막하지 않으시겠어요? 방법이 없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말이나 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어떤 큰 응어리 혹은 긴장감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도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너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느꼈어? 라고 얘기하면 말문이 탁 막히는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어른도 왜라는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험으로 치면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주고 그냥 쓰라고 하면 쓰기 어려워요. 부모님이 몇 가지 정도의 예를 미리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화가 났니? 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울했던 거니?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다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쓰는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치료해서 빨리 좋아지거나 단기간에 좋아지는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지내다가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빵빵 터져요. 방심하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분노 폭발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얘가 우리 말을 맨날 다 잘 듣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훨씬 심한 분노 폭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면 좋은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게 됐을까를 좀 이해를 해보시는 시간도 갖고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 보시다 보면 점점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정신과를 꼭 찾아가 보시라고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쿠쿠닥스였습니다.